안녕하세요. 이방인TV 이영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선정 대표를 또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요,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키기 이전까지 그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청년들한테도 좀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연히 이제 회사를 나와서 MBA를 마치고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이제 실리콘밸리를 제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실리콘밸리를 말 그대로 이 워딩만 듣고 갔는데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뭐 스탠퍼드 교수님 그리고 창업자들 우리가 아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임직원들 이런 분들 인터뷰를 제가 지금처럼 하면서 아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바뀌겠구나 인터뷰할 이런 생각을 때는 했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이 네네네. 그만큼 크지 않았을 때죠. 지금처럼 뭐 정말 거대 그때도 물론 유명했지만 네. 지금처럼 막 뭐 공룡 기업이다 이러기는 이제 아직 인식이 그 정도는 아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쓰는 사람만 쓰는 뭐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또래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네, 교육 취업을 받고 하고, 취업을 받고 뭐 대기업을 가야지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봤던 실리콘밸리의 모습은 굉장히 색달랐어요. 어떤 것이 색달랐냐면 우리보다 뭐 미국이 좋다 잘났다라보다는 꿈의 방향이나 다양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해볼 거야. 또는 지금은 내가 회사에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 창업자처럼 내 아이디어,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내볼 거야. 그에 따라서 그 결과로 부와 명예가 같이 난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직접 봤고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창업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네네. 아무래도 뭐 우리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뭐 위기 질서도 있고 뭐 아무래도 제조 중심의 대기업 중심으로 나라가 커왔기 때문에 뭐 그런 위기 질서가 사실 좀 강력했죠. 하지만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보통 아주 작게 아마존도 창고에서 시작했듯이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과정, 즉 J커브를 그리면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 업의 특성상 또는 나라의 특성상 좀 더 유연한 컬처가 공간에도 좀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장도 예를 들어서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반려동물도 회사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다양한 복지가 임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부럽기도 했지만 아니 그런데 말 끝에 미안한데 네네네. 그 반려동물 데려오면 옆에다가 두고 해요? 아니면 케어센터가 따로 있나요? 그 당시에는 막 뭐 싫어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네네네. 그래서 아 여기 참 자유롭다. 제가 음.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그랬다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도 뭐 신선했고요. 근데 다만 그런 어떤 복지만 보고 신선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같이 가거나 혹은 스타트업들이 기존 전통적인 산업을 언번들링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과 상상을 그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네네.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럼 메이커스페이스를 꼭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었네요.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테크숍이라는 미국 최대 메이커 스페이스 그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테크숍 그건 민간이죠. 네, 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영리나 영리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계속 여기저기에 막 웅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스케일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단순히 어떤 비영리나 이렇게 소소하게 공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시스템화하고 브랜딩하고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할 거고 그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이자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인 M15을 그 용산 나진상가 15동 지하 1층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낮은 상가가 그게 굉장히 비싼 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 그 공간도 굉장히 컸을 거고.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임차가 가능했나요? 그 당시에 그 용산 전자상가가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포도 듬성듬성 비고 여러 가지 그런 마우스나 CD나 컴퓨터를 파는 곳들이 이제 우후죽순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 그 용산 전자상가 측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신다라는 걸 듣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르르 찾아가서 이 공간이 비었으니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나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만들 기회를 주시면 그 건물이 살아날 거다. 그 건물주한테 네.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만 33, 32 그때였죠. 네네.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고요. 저희가 더 잘 알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을 일으켜야지 이제 채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일으켜야 되잖아요. 나는 사실 네네.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보면서 특히 유 대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이니까 어차피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조업이 지금 다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자들도 제조업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네, 그런 와중에 이게 사실은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개인이 그것도 청년이 네. 생각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하나 시키거나 또는 네. 플랫폼 만들거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것도 배웠을 테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메이커 스페이스 소위 제조업의 그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희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일궈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앞서서도 다양한 선배님들이나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이런 저변을 이미 깔고 계셨었어요.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창업자들도 제주 쪽에 있는 선후배들이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너네 잘 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나서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쌍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뭘 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랬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플랫폼이나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퇴직금 1,000만 원씩 모아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딱 1,000만 원씩 네 사람 4,000만 원 있었어요. 아, 그럼 네 사람이 처음에 네, 동업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어. 했는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딱 4,000만 원 있다 보니까 자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뭐 1억, 10억 있었으면 뭐 이케아 가서 멋있는 가구를 사야지 또는 멋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애초에 너무 작은 자본금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제외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소모적인 거 그렇죠, 이런 것을 애초에. 쓸 수가 없었던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6년, 7년을 돌이켜 보니까 돈을 어떤 투자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돈을 쓰기보다 버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요새 투자도 쉽게 일어나는데요. 돈을 내가 받아서 쓰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먼저 내야겠다라는 그런 애티튜드와 스피릿이 우리 팀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중에도 제가 또 네. 저도 이제 홍콩 UST의 그 심사를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국의 그 드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도 거기 그 USD 출신. DJI 말씀이시죠? DJI.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가면 DJI 처음에 그 만들었던 그 네, 드론이 네. 쭉 진열이 돼 있고 한데 어쨌든 거기서 교수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앞으로는 이제 스타트업도 투자 받으려면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정말 이 중요하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 아까 4천만 원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네네. 절박함 이런 절박함. 것들이 곧 이제 자세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왜 실리콘밸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안 어울리게도 원래 그 은행원으로 이제 첫 커리어를 시작을 아. 했었고요. 이제 은행이 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지만 내가 젊음을 투자할 만큼 이 직장과 나의 적성이 안 맞다라고 해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 운 좋게 또 기회를 주셔서 경험을 하다가 그 MBA를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게 됐는데요. 잠깐만요. 네네. 근데 LG에 들어갔으면 대기업이잖아요. 네네네네. 연봉도 높았을 거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시 카이스트 MBA를 갔단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용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위한 준비로 도망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아니 그러니까 네네. 창업에 대한 생각 없이 네네. 그냥 대기업에 꾸준하게 해서 정년을 채우면 네, 다닐 수도 있었겠죠. 근데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있던 은행에 있던 심지어 공무원으로 고시를 합격할지라도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미래에 대한 대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원으로 용기 반 두려움 반으로 갔었고요. 카이스트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딱 이렇게 날라오는데요. 신문을 딱 봤는데 매일경제에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가 뜬다 이런 얘기가 딱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랑 같이 막무가내로 간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재밌게도 참 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교에 매일경제 손재권 기자가 방문 용건으로 가 계셨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저도 가끔 그 뉴스를 보는데 네네. 그분 굉장히 기사가 굉장히 유익한 기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인사이트 넘치는 IT 트렌드들이 많이. 네, 그렇습니다. 손재권 기자님은 지금 실리콘밸리 특파원 하시다가 더 밀크라고 정말 글로벌 인사이트를 다루는 미디어를 또 창업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감이 되죠. 그런 선배들의 그런 어떤 도전이 저희한테는 자극도 되고 굉장히 인사이트도 얻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저희랑 경험하면서 저희는 엠피리틴을 창업했고 손재권 기자님은 또 더 밀크라고 미디어를 혁신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창업하신 걸 보면 정말 이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어떤 어울리느냐. 환경이 있느냐. 계속 친구들이 같은 길을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같은 길을. 지금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예. 카이스트 MBA 가면 네네네. 그 환경이 좀 다른 곳하고 다르던가요? 사실 그 MBA 자체가 기존에 있던 자기 커리어를 중단하고 오는 겁니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각오가 모이게 없으면 됐죠.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다만 MBA의 목적이 이제 커리어 업그레이드나 뭐 연봉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았죠.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창업적으로 도전하려고 MBA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고, MBA냐 아니냐보다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하나를 포기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이 꼭 MBA가 아니더라도 저는 적용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MBA 과정에서 보면 네, 각각의 취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예, 또 이제 자기 추구하는 기술도 다를 수도 다를 있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이렇게 융합이 되면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메이커 스페이스도 사실 어떤 장비나 어떤 인프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다양한 성을 가지고 샐러드처럼 모여서 융합이 됐을 때 제품도 나오고 사업 아이디어도 나오는 법이거든요. 표현이 참 네. 재밌는데 샐러드처럼. 네, 다양한 재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네.
사무직을 뽑으면 꼭 뭐 회계학과 이렇게 문과, 문과 이과 이런 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파괴가 돼서 지났죠. 지났죠. 이제 네.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다양한 그 직종끼리 네. 서로 융합되는 해야만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로 성장함에 있어서 다양한 상품을 실제 직접 기획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채용을 하려는 분야가 그 예술가나 인문학자나 드라마 작가를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들이 그리는 세계관이나 스토리 라인이 제품에 투영됐을 때 곧 마케팅과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우리가 제조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저희 회사에 또 직접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융합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네. 유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 네.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첫째는 얼굴에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확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조리 있게 그렇게 적절한 단어를 선택을 잘 해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리딩해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그 분야에 관록이 있다는 얘기고 열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에 청년들이 네.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직자리도 어렵고. 네. 최근에 그 일본의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예. 한국계 학생이 네네. 일본에 가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인터뷰를 했더니 왜 일본까지 왔느냐? 네네. 한국에 취직 자리가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스카이 아니면 뭐 취직이 안 되더라. 어렵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아픈 기사를 봤는데 네. 이런 청년들한테 좀 꼭 후배들이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감히 이제 조언이나 뭐 그럴 할 입장은 아직은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지난 6년간 뭐 별의별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한국에 아직 안착이 안 된 카테고리를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니 저희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스펙과 성과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스카이를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히트 제품을 만들어내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히트 제품을 못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지난 6년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스펙이나 학력이 어떤 때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이 바뀌어버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많이 옅어졌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있고 나서 그렇죠. 또다시 일본 얘기 하나를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일본 계급이 4단계로 나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급,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공무원하고 또 이제 대기업 네네. 원격 근로가 가능한 대기업 근로자. 네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데 네. 최상급 그러니까 가장 위에 1단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보니까 학력이 46%만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76%가 고학력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학력이 정말 이게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업을 보면요, 어떤 아주 재밌는 그 인터뷰가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지금요, 대기업이 당신 아이템을 따라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투자 받을 때. 이 모델 너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카카오가 이 비즈니스 따라하면 당신 망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질문에 나도 궁금한데.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이제 실리콘밸리나 한국에서 이제 저명한 투자자들이 어떤 말씀하신 게 제가 굉장히 와닿던 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스타트업은 굉장히 뾰족한 그런 리소스와 팀 워크로 어떤 대기업이든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그 부서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스타트업 정신이고 그래야만 그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를 이겨낼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저런 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저런 스피릿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은 결제 과정이 뭐 3개월, 6개월 계속 걸리는데 스타트업은 하자.
오케이 좋다. 네, 그러면 네.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일예로 마켓컬리 원장님 아시죠? 네. 그 재밌게도 마켓컬리가 저희 회사랑 사무실을 1년 넘게 같이 썼어요. 그래서 운 좋게 그 성장 과정을 저희도 옆에서 우리 김슬아 대표님 너무 존경하는데 그걸 봤는데 그렇게 힘드셨었더라고요. 이게 되겠어? 대한민국에서 유통공룡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조그만 스타트업이 유통을 한다고? 쇼핑몰을 그렇게 한다고? 특히나 유통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통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배우려고 하고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비즈니스 모델이 말 그대로 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의 그 스피릿이 또는 정답이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나 뭐 저희 M15도 그런 스피릿을 응원하고 스타트업의 친구가 돼서 같이 성공하고 싶어요.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좀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보통 한 8시간 정도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놀러와 주십시오. 네.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조만간에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가면 막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네,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와 제조 인프라가 가득했던 메이커 스페이스 한켠에 누구나 쉽게 와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켤 수 있도록 그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작업을 해서요. 올 8월에 지금 한 달 뒤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셔서 멋진 제품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큰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N15 메이커 스페이스의 원조 N15의 유선종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